우리는 정보화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승격시키면은 정보 문명을 살고 있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러면은 저는 여태까지 그동안은 전기 문명을 살다가 20세기 초반에 양자학이 만들어지면서 양자 문명의 시대로 옮겨왔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러면은 정보 문명이란 게 들어갈 자리는 어디 있느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아, 일단 그 전기 문명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도구가 뭔가 요거를 가만히 살펴보다 보면은 이 전기 문명과 정보 문명 사이의 관계 혹은 양자 문명과 정보 문명 사이의 관계가 명확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전기 문명 시대에 만들어진 여러 가지 그 도구들, 문명의 이기들이 뭔가를 한번 꼽아 보겠습니다. 대충 두 가지 부류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뭐냐? 그냥 에너지를 전기라는 형태로 공급받는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전구죠. 에디슨의 위대한 발명품 전구. 그 다음으로 중요한 발명품은 아마 냉장고일 겁니다. 가정의 냉장고가 없던 세상과 있던 세상의 그 삶의 수준이란 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 냉장고가 돌아가려면 당연히 전기가 있어야죠. 자, 그 다음에는 또 전기 다리미 혹은 전기 세탁기 이런 것들이 그 집안에서 살림을 하는 특히 여성들에게 얼마나 큰 생활의 편리, 변화를 가져다 주었을까 생각을 하면은 거의 혁명적인 사건이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런 도구들은 그 전기로부터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어떤 도구를 작동시킨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전기를 이용한 물건들 중에서 주로 정보 전달에 사용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가장 초기에 나왔던 물건은 바로 전보라는 것이죠. 아주 멀리 있는 사람들끼리 소식을 전하는 수단이 편지밖에 없었어요. 편지는 말을 타고 열심히 달려서 전해도 며칠을 걸려야 간신히 소식을 전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전보는 불과 몇 분 만에 아주 멀리 떨어진 도시에서 벌어진 사건을 상대방한테 전달을 할 수 있게 됐죠. 그야말로 이 정보 통신의 혁명이었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보에서 못했던 것이 뭐냐? 사람의 육성을 전하는 것이었죠. 근데 그 역할을 해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전화입니다. 전화는 전기 신호를 이용해서 사람의 목소리라는 형태로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축음기도 음악이라는 형태의 정보를 우리가 굳이 공연장을 직접 가지 않아도 우리 방 안에서 전달받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라디오는 실시간으로 전국에서 벌어지는 어떤 소식, 사건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전달 매체라고 또 볼 수가 있죠. 라디오를 통해서 뭐 뉴스를 들을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또 뭐 재미있는 드라마를 접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정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기를 이용한 도구는 단순하게 전기의 에너지를 이용한 도구와 전기를 이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도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전기 문명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정보 문명이란 것이 탄생을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차차 이 수업에서 다루겠지만은 이 특히 정보 전달 역할을 하던 전기 도구에는 대부분의 경우에 진공관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진공관이란 거는 그야말로 그 전구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 안을 완전히 진공으로 만들어야만 됐었고 그 때문에 크기도 크고 또 잘 깨지고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공관이 질문 있나요? 네. 왜 진공관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조금 기술적인 질문이고 앞으로 차차 설명을 하겠지만은 전기 신호라는 게 이렇게 구리선을 타고 가다 보면은 이 신호가 점점 약해집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사람 목소리가 점점 희박해질 테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그 사람 목소리를 증폭시켜주는 그런 기계가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진공관이란 게 정확히 그런 역할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진공관에 한쪽에서 1이란 크기의 어떤 신호가 들어오면은 이 진공관을 나갈 때는 이게 10이라는 크기의 신호로 커져서 나갑니다. 그러한 진공관이 중간중간에 계속 있어야만 가령 미국의 뭐 저기 동부에 있는 뉴욕에서 서부에 있는 샌프란시스코까지 이 사람의 음성이라는 것이 전기 신호 형태로 잘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진공관을 갖다가 똑같은 역할을 하는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깨지지 않는 그러한 대체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1940년대에 미국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대체제로 등장한 것이 바로 트랜지스터라는 것이고, 트랜지스터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 반도체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진공관이란 게 그 꼭 전류를 증폭하는 데만 쓰였던 게 아니라 컴퓨터를 만드는 데도 쓰였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수업 시간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은 애니악이라는 컴퓨터가 세계 최초의 컴퓨터다. 그리고 애니악은 수없이 많은 진공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텐데, 자, 이 진공관을 반도체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는 뭐냐? 컴퓨터도 진공관 대신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정말로 이 그 꿈이 상상이 현실로 뒤바뀌어서 1930, 40년대 이 트랜지스터가 나온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진공관을 사용해서 계산을 하던 그 물건들이 반도체를 이용한 계산기로 바뀌었고 그로 인한 대표적인 산물이 바로 이 전자계산기란 겁니다. 지금은 전자계산기 그 정말로 싼 값에 살 수도 있고 뭐 운만 좋으면 어디 다른 물건 살 때 끼워 팔기로 사은품으로 받을 수 있는 대단히 값싼 물건이지만은 전자계산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는 그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 생활 방식을 바꿀 만큼 그렇게 혁신적인 발명품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전자계산기가 한 단계 발전해서 컴퓨터가 됐고 컴퓨터가 또 발전해 갖고 오늘날의 핸드폰이 됐죠. 자, 근데 이것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일이 뭐냐? 결국은 정보를 저장하고 생성하고 전달하고 하는 일인데 물론 진공관이 있었던 시절에도 그런 일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진공관이 반도체로 대체되면서 이러한 저장, 생성, 전달 과정이 훨씬 더 집적화되고 고속화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정보화 시대, 정보 문명이 가능해진 겁니다. 자, 근데 이 또한 이제 차차 수업에서 더 강조를 하겠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사용했던 정보라는 거는 0과 1 두 개의 숫자로 표현되는 비트로 표현되는 정보였어요. 근데 그동안은 이것이 정보의 전체였는데 이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구분해서 이런 정보를 고전적인 정보다라고 부르겠습니다. 왜냐? 이제 요즘 사람들이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는
이 고전적인 정보가 아니라 양자화된 정보를 이용해서 뭔가 정보를 생성하고 또 뭔가를 계산하고 또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이거든요. 다시 말하면은 이 0과 1로 이루어진 비트 대신 큐비트라는 기본 정보 단위를 이용해서 어떤 연산기, 양자 컴퓨터로 가는 그런 연산기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정보를 또 서로 간에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을 가능하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것이 만약에 현실화 된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양자 문명과는 또 다른 차원의 새로운 양자 문명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하고 큐비트가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비트와 큐빗의 가장 큰 차이점은 중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니까 쉽게 비유를 하자면은 이 전기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은 전구에 불이 들어오고 꺼져 있으면 전구에 불이 안 들어오죠. 비트라는 거는 결국 그런 형태로 정보를 저장을 하는 건데 큐빗이란 거는 이게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꺼져 있는 것도 아니고 켜져 있으면서 동시에 꺼져 있고 이렇게 애매모호한 중첩 상태로 정보를 저장을 할 수 있다는 뜻이고 그러한 정보 저장 단위가 큐빗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렇게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꺼져 있는 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상태로 이 정보를 저장한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이냐? 정보를 제대로 우리가 전달할 수 있으려면 거기에 오류가 없어야 되는데 큐빗이란 거는 도대체 이 전구가 켜져 있는 것도 아니고 꺼져 있는 것도 아니면은 그 정보를 제대로 저장이나 하겠는가 이런 의심을 하게 되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양자역학을 개척한 수많은 과학자 그리고 그거를 또 공학적인 산물로 탈바꿈시키려고 했던 수많은 양자공학자들의 그 노력과 그 사람들의 재능에 대해서 찬사를 보낼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애매모호함을 오히려 거꾸로 이용해서 굉장히 풍부한 정보를 동시에 저장하고 동시에 처리하고 하는 그런 일이 가능하게끔 하는 새로운 종류의 연산 기계를 만들겠다. 라는 노력을 그동안 해왔고 또 그것이 점점 더 현실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큐빗의 단점인 줄 알았던 것을 장점으로 살려서 기계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요즘 가장 양자공학자들이 노력을 해서 현실화하려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양자 문명을 살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단계의 양자 문명을 거쳤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어요. 아마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은 1945년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두 발의 원자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원자폭탄이란 거는 그 핵이 갖고 있는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방출시키는 과정을 통해서 그 엄청난 에너지 발산을 무기화한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는데 그야말로 양자역학적인 그 물질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그러한 무기입니다. 그리고 핵 무기, 핵 발전이 가능해진 1940년대 이후로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일단 발전소 중에서도 핵 발전소가 만들어졌고 그리고 물론 핵무기가 수없이 만들어졌고 또 핵을 이용한 잠수함, 핵을 이용한 항공모함 이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를 누비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시기를 굳이 양자 문명이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좀 많이 꺼려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태생 자체가 굉장히 파괴적인 방식이었고
그야말로 사람을 엄청난 숫자의 사람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무기라는 형태로 이 양자라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침투했기 때문에 썩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핵을 이용한 뭐 잠수함, 뭐 항공모함 다 전부 다 군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일상생활에 대해서 일 속에서의 자 또한 원자력 발전으로 우리가 이 전기를 많이 공급받고 그 덕분에 이렇게 전기가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핵 폐기물이라는 그러한 부작용에 대한 고민 때문에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이 있더라도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굳이 드러내놓고 이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하지는 않지만은 분명히 이 핵의 발견과 핵 에너지를 제어하는 방법의 발견이 이루어진 1940년대에 우리는 이미 실컨조컨 양자 문명의 시기로 접어들었다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 문명의 이기는 뭐냐? 반도체의 발견, 다시 말하면 트랜지스터의 발견으로부터 시작된 1947년 이후의 시대를 두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레이저란 것도 그 연원을 잘 따져가다 보면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상대방의 적국 비행기가 어디서 날아오는지를 조금이라도 빨리 탐지하기 위한 레이더라는 기계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에서부터 이 파생된 부산물인데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죠. 그리고 레이저를 이용한 뭐 수술 이런 것도 매우 일상이 됐고 또 반도체와 레이저를 제외하고라도 그 우리가 병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그 진단 기기 중에 양자역학적인 원리를 이용한 것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그 MRI라는 기계인데 MRI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설명을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MRI란 것은 그야말로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 원자, 그 원자들이 갖고 있는 스핀이라는 속성을 잘 이용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전자기파 형태로 읽어내는 그런 기계인데 양자역학의 개척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릭스 블록 이런 사람들이 중요한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기계까지 만들어서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MRI라는 기계까지 그 형태가 이어져 온 그러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양자 문명의 2기를 살고 있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는 양자 연산, 양자 컴퓨터 혹은 양자 통신이라는 것이 만약에 일상화가 된다면은 지금은 여전히 연구 개발 단계이긴 하지만은 만약에 이것이 일상화가 된다면은 우리는 새로운 단계의 양자 문명의 도입을 양자 문명을 접하게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2기를 지나서 3기를 향해서 지금 가려고 노력을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